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민족이 이제는 아니다.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북한이요, 지난해 풍선을 보내는 데만 열심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상징적인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 주제가 바로 헤어질 결심인 건데요. 헤어질 결심하니까 뭐 영화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사실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거든요. 혹시 일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혹시 저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무슨 역할 아셨죠? 제가 이제 앵커 역할을 했거든요. 앵커 역할은 나름 영화인입니다. 그래서 영화인으로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제목을 한번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좀 구차하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이 박사님께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의 변화가 좀 감지되는 게 언제부터였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좀 남에게 줬나요?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한 거는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 전원회의 때 그걸 이제 구체적인 워딩으로 사용. 23년 그렇죠. 24년 12월에 전원회의 때 사용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북한의 움직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한일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미국이 세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4월달에 2019년 4월에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미국이 새로운 세법을 바꾸지 않았죠. 그러면 그 정책하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한 그 새로운 길이 실질적인 지금까지 온 이러한 정책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북한의 그러한 새로운 길은 뭐였느냐? 그럼 핵이랑 미사일 부분에서의 거기에 집중된 국방 최우선 정책이었고 그런 국방 최우선 정책에 기반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적대적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을 무시를 시켜야 되니까 왜 북한이 이렇게 돈도 없고 힘든데 계속해서 핵 미사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북한 주민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나온 게 대미 적개심 고치 근데 대미 적개심 고치로도 부족하니까 대남 적개심 고치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제1의 적이다. 그다음 적대적 두 개의 국가 이게 순서에 나오게 있죠. 통일을 얘기하던 북한 이야기가 엊그제 같은데 변해버렸잖아요. 사실 뭐 역사에 관심 좀 없는 분들조차도 북한이 한국을 흡수 통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북한이 그동안 말로만 통일을 언급했다 뿐이지 통일 논리 사실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2000년도 들어서서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일종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민족의 단결해서 자주 통일을 이루자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연 평화에 의한 합의 통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나 역사적인 사례가 없고 이론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남북의 이 국력의 격차가 너무 커져 보였고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특히 북한의 이 한국 문화가 전파가 되는 바람에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는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통일 포기 선언 혹은 이 조한범 박사님이 이걸 카피라이트 갖고 있는데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남북 간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체제의 우선의 우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그냥 통일을 빼버리고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들의 북한식 표현에서는 저것들 그냥 우리는 완전히 이건 헤어지자 저것들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일 같은 거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통일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게 북한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2024년 2월 8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무력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국시다, 국가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북한이 한국을 그렇게 무력 통일하려고, 무력 점령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번에 그걸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바로 통일 노선을 폐기를 해버리고 민족을 부정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북한이 한국과 땅 사기를 일단 결심하고 두 국가 체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를 아까 자기 방어적 해외 선언이다라는 것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조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북한에 꼬박 뒤집어 쓰고 대주에 들어간다는 그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돼지들이 호박을 좋아해요. 그럼 호박을 뒤집어 쓰고 대주에 들어가면 돼지한테 먹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살골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 우리는 젊은이들의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사실 통일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회의적인 생각이 점점 늘어나요, 사실. 그게 그거지. 북한은 통일에 대한 열정은 더 강합니다. 우리 남북관계 좋을 때 북한에 가서 이제 직접 사무실도 고위층들 간부들하고 이제 판단도 하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요, 승리되면서. 걔네들은 영원히 없다, 통일에 대한. 눈 부릅뜨면 뭐 우리가 좀 죽들었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영원히 없니 이런 자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혼도 없는 거 아니에요, 통일이. 네. 북한에서 통일과 민족은 김일성의 유언입니다. 90년대 정부에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김일성이 1990년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원래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나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피해 기반을 둔 민족은 안 중요하고 경제공동체, 마르크스 광단당선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만국의 노동자의 대국이라고. 노동자는 다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도 민족주의는 나쁜 거였는데 사회주의가 망하니까 김일성이 잔머리를 써요. 마이니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그 이걸 하나 꺼내온 거죠. 자기가 일단 그냥 별로 변변치 않은 이 향인 미얀 투쟁은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미화합니다. 조작합니다. 이걸 주도한 게 김정일이에요. 그래서 민족과 운명이라는 답작 영화를 만들어지고 김일성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러고 이때부터 북한 이데올로기의 두 축이 사회주의보다는 민족과 통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는 사실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민족과 이 통일은 거의 실력입니다. 보통 처형할 때 이렇게 북한 고위층한테 이것을 보면 처형이 이겁니다. 너는 반민족주의자, 반통일론자. 그럼 이게 반혁명주의자, 그럼 다 쏜다고 그러거든요. 김정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통일민족주의 삭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북한의 통일 방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통한 거, 하나는 평화통일. 우리는 평화통일 방안이 민족국의 통일 방안인데 북한은 고려연방입니다. 이걸 실현하는 게 통일대전 전술. 연방, 남북 연방인데 통일대전 전술. 남쪽에서 친북, 종북 세력을 확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필요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부인들한테 우리 북한을 통일하자면 통하겠습니까? 아니, 통하시고. 오히려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북한은 쪼그라들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은 거죠. 안동사 한번의 병역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 교양보장법, 군동신고법, 그리고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싶은 거죠. 완전히 차단해서 자기 독재 시대로만 가고 싶은 거죠. 완전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야. 지금도 정전체제입니까? 근데 통일민족 개념 상태에 선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갔지만 별짓을 다 해요. 외국과의 상처를 지우고 뭐 모든 성진걸 없애고 근데 주민들한테는 단 한 번도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정은 스스로 이데올로기를 흘러 그러니까 북한 바로 파괴. 나랑 할아버지 아버지 두관참시를 지금 한 거다. 걔가 뭐야. 그러니까 호박 뒤집어 쓰고 대뒤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 지금 조용한 자생과 불만은 없지만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것도 통일 때문이야. 인민군이 10년 공부하는 거 통일 때문이야. 통일 되면 다 좋아져.
내가 통일의 꿈이 될 거야? 이렇게 주입돼요. 근데 말만 이렇게 뒤집는다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정중동의 위기 속의 체제가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더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그 MZ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장마당 세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전공하신 부 교수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 청년들도 물론 K컬처가 워낙 매력적이긴 하지만 북한 청년들이 K컬처에 굉장히 매료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 면에서 매료가 되는 걸까요? 이 교수님? K컬처에 매료되는 것은 북한 청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호치민에 갔다 왔는데 네. 다들 한류에 열광하고 있는 걸 보고서 그쵸. 맞아요. 저도 한류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네. 특히 동남아에 가서 TV를 틀어보면요. 아이돌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K드라마에 견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도 아마 우리 한국이 K드라마, K컬처가 가진 소프트 파워에 이제 문화자본을 잠식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왜 북한 청년들은 특히 더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것을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북한 청년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심리적 코드는 바로 불안입니다. 근데 불안의 정도가 아마 아주 강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안에 강한, 어떻게 보면 불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잠식당에 있는 북한 청년들이 K-드라마 또는 K-콘텐츠, K-뮤직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레저 생활을 K-드라마를 보면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북한의 아주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코드의 중심에는 불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사상 이완이 된다는 걸 굉장히 불안하게 그렇게 볼 수 생각하겠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두 국가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건데 이 과거에 분단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도 아마 이런 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윤희 교수님. 그 분단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두 국가 논쟁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딱 10초만 쓰면은 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상황은 한국에 오신 탈북자분들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만 5천 명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물론 한국에 못 오신 그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꽤 있고요. 만약에 이게 본인 다른 나라가 되면은 본인들의 지위가 뭐 이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본인들의 지위에서부터 사석에서 이제 탈북하신 어떤 그 관료 출신의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뭐 휴가도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북한에서 일할 때 휴가를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민족 통일의 통일의 과업이 눈앞에 저기 보이는데 어디 휴가 갈 시간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얘기를. 그러면서 본인들 매우 난감하다는 그런 반응들이 지금 주위에서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단의 사례는 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최근에 다녀오셨을 베트남 사례, 또 독일 사례 뭐 이런 경우 참고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한반도 통일의 방식을 흔히 캐주얼하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거쳤던 베트남식의 통일 방식이 있고 상대적으로 냉전 종식기에 맞물려서 평화롭게 이루어졌던 독일 방식이 있는데 독일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는 상황인데 72년 12월 21일이죠.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또 기념일이었네요. 독일이 동토독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동토독 기본조약을 맺는 배경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동토독 기본조약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막 복잡하게 서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냥 핵심적인 그런 겁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대표하지 않는다. 각자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자의 뭐 체제, 영토, 뭐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이런 내용에 72년도에 합의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돌이켜봤더니 그거는 일종의 뭐 한편으로는 동서독이 통일을 포기한 표현 아니야? 뭐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은 하겠죠. 어쨌든 독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73년도에 동서독이 같이 유엔 가입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그 이후로 한 20년 정도 만에 통일이 되긴 합니다만은 따로 이렇게 글쎄요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잘 살자 그냥 싸우지 말고 살자라는 그런 합의를 한 사례가 있긴 있죠.
근데 남북한의 경우는 지금 어쨌든 당시 냉전적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아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도 너무 격차가 심해서 직접적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뭐 합의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굳이 사례를 찾아보면요. 네. 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특히 약간 저 젊은 친구들은 아니, 통일이라는 게 될 수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될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통일을 얘기하냐? 또 90년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 때부터 이미 두 국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완벽한 남남이 되면 뭐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요한 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 국가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얘기를 한다면 국내 한국에서도 이 두 국가론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 한국과 북한이 그러니까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를 공존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추구하고 종국의 통일을 가자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원칙에서는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그냥 두 국가론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포기한 곳에는 무력으로 한국을 점령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평화와 공존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충 저도 전적으로 박 교수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네. 저는 조금 여기서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동조한다는 거에 대한 조금 흥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말하는 건 적대적인 관계지만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전쟁 상태로 전환된 거예요, 김정은 말은. 그러니까 전쟁으로 지금 진입한 겁니다. 서해 NLL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데 북한이 내는 해상 국경선은 훨씬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들의 해상 국경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서해에서는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쟁 상태로 전하는 거에 동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위헌입니다. 헌법의 3조와 4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까지고 사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안 한다면 위헌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편 가치의 위반입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독재 체제가 북한이거든요. 우리가 미얀마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 시리아나 난민들을 도와주죠. 그건 뭐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우는 게 인본주의 가치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인본주의 가치가 가장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공개 채용과 고문과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이 없거든요. 남이어도 도와주는데 저분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럼 민족의 동포에 인류애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봐서도 김정은이 말하는 이 국가론에 동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쟁 관계로 전환한 위험을 받아들이고 위헌이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쓰레기 풍선 봤잖아요. 수천 개가 날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네. 그렇지만 박 교수님이 얘기했던 현실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다른 나라고 당장의 통일이 어려우니 평화를 먼저 회복하자, 이 얘기는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의 이 국가로는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현재 남북 관계가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중단된 정전 상태이고 정전협정 상태인 거예요. 근데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보통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국경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경선에 대한 합의도 없이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두 선생님 말씀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할 때 앞서 말씀드린 공존도 아니고 평화 공존도 아니고 대립 상태이고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적개심을 높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두 개의 국가를 북한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드는 우리가 굉장히 안보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용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통일로 가는 것이 그 계속해서 안보 비용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마 동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화롭게 이게 그냥 유지된다라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국가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또 북한이요, 굉장히 물리적인 조치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나 철도를 막 폭발을 한다거나 이미 쓰지도 않고 있는 그런 도로인데도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이 남북 단절 일종의 뭐 폭파쇼라고도 합니다. 유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정치 네. 퍼포먼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은 북한이 대외적으로나 또 대내적으로 통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력을 갖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미 관계 또는 대남 관계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 뭔가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면이 있고요. 대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소셜 캐피털이 좀 약화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북한 주민들이 지금의 주민들과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아무래도 적어지고 있고 이념적인 가치도 좀 희석화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잡아줄 수 있는 퍼포먼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념적 가치가 진짜 희석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 게 북한에서요, 남한 말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뭐 오빠, 자기야 이런 맞습니다. 말도 예.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좀 영향이 큰가 보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김정은조차도 어르신이라는 이야기를 써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던 네.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그만큼 K 콘텐츠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스며들어 있고 이런 것들도 조금 대화적 아니면 정신적인 입장에서 좀 완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소련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소련 텔레비보다 10배는 재미없는 게 북한 텔레비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침 9시에 이제 음악 빵빵빵 시작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위대한 영도 불멸의 업적. 이거 하루에 5번 나옵니다. 전에 그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성천군 어디서 뭐 건설이 잘 되고 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쪽 올라갑니다.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도합니다. 보도도 다 김정은 업적으로 뒤집었어요. 여기 또 나옵니다. 위대한 영도 불멸의 업적. 제일 재밌는 게 4시, 3시 반부터 4시, 5시 보도 전까지 유로 축구.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져다가 보여주는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정치 선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K-컬처, K-팝 이런 거는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쵸. 거예요. 상상을 초월. 너무 재밌죠. 근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잡아가고 몇 년 이렇게 뭐 깜빡이 넣고 안 볼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봐요. 제일 무서운 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정보 중독이에요. 너 그거 아니? 그럼 굉장히 알고 싶죠. 그리고 한 번 보면 정말 가족들이 다 본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은 크다. 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보면 인간의 욕구 단계를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욕이 그 다음 해결되면 이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일정 수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언젠가 통일을 하게 되면 문제는 한국은 자유로운 사회니까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북한 사회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안 되어 왔던 사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 문화가 올라가다 보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점점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탈북민들 인터뷰해보면 재밌는 게 한국 온 가장 그 한국 방송 중에 재밌게 본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 방송국에 6시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머지 드라마는 뭐 다 약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꾸며진 거 아니냐. 근데 6시 내 고향은 아시다시피 직접 가서 그냥 다 인터뷰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의 수준이 자신들 최상위층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문화가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판 6시 대고향도 있어요. 어, 수령님이 이 건물에 언제 오셨다. 그 사적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6시 내 고향이 재미있을 것이며, 북한에서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거를 또 못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단이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게다가 북한은 또 이제는 우리한테 상종도 하지 말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거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한 두 가지. 저는 이 부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예. 게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 참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느냐? 통일을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서 로또 복권 사는데 될 거라고 기대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로또 복권 사도 이게 당선될 확률은 없죠. 그거 안 사도 삽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분단은 병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통일은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죽으려면 지금 이 병을 치료해 나가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손을 놓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으로 가면 아파트들이 쫙 줄지어 서 있습니다. 땅값도. 일산보다 분당 강남이 훨씬 땅값이 비싸잖아요. 강북보다. 강북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철원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거의.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이면 갑니다. 이게 다 분단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단의 제약,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러우 전쟁처럼 터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젊은이들이 왜 이 성공한 이 K 대한민국, K 문화, K 컬처 모든 사람들이 선망한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 선생님들 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늘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분단이라는 슬픈 성공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단은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을 제약하고 억제하고 구조적인 불안으로 나를 누르는 스트레스고 그러니 난 이걸 치료해야 돼. 이게 병식이거든요. 그 분단에 대한 병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여기서 안 끝난다. 그렇게 우리가 병식을 가지게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면 분단 체제에 대한 병식,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긴 치료의 길, 그럼 치료하고 나면 이제 뛰어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통일에 대한 청년 세대 무관심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는 지표상으로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자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자료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나온 해마다 조사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20% 초반까지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아주 급증하는 현상을 보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막 정치를 희화화하고 이거를 막 거부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정치 불감증이 엄청 높아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20, 30대의 정치 이슈 참여가 아주 급증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선진국에 태어난 세대들이잖아요. 지금 20년, 30세대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대치 상황이 오래되고, 분단, 피로감이 오래되고, 뭐, 북한이 핵 문제로 저렇게 루틴하게 신경 쓰이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촉발의 상황이 되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에 대한 관심을 본인이 이렇게 체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상 속으로 뭐 생활 밀착형으로 뭔가 느껴지게 되면 청년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국가론 북한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